저 2교시 들어가기 전에 자랑 하나만 하고 갈게요. 뭐냐면요. 멋있죠. 제가 방송하면서 많은 선물 받아봤는데 진짜 뜻깊은 선물 중에 하나 같아요. 몇 주 전이었죠? 제가 서울 하겨울 세택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시청자분이 오셔가지고 선물로 주시고 가셨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걸 며칠 동안 그렸대요. 제가 그때 이 브이로그에 나갔던 장면이죠. 예, 그 장면인데 이거를 보고 며칠 동안 그렸답니다. 직접. 그 고마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이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방송 진짜 헛하진 않았구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까지 받아도 될 정도로 했나? 제가 그 정도 도움을 드렸나? 너무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와,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유튜브에서 주식교실이나 뭐 수사반장에서 내가 모르는 거 있는 거 그냥 다 그냥 얘기하고, 그래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잘못하면은 한 방에 얘기 잘못하다 간다고. 갈 때 가죠. 뭐 그래. 뭐 언젠 제가 뭐 그런 거 두려워하고 방송했었어요. 그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 마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겠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 약속했거든요. 이거 꼭 자랑하겠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2교시 이제 더 열심히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교실 2교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걸 가지고 저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2교시 제목을 노후 준비 되어 계신가요? 라는 걸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 벌써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숨이 턱 막히시죠? 어깨도 무겁고. 하여튼 뭐 다들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노후 준비를 얼마나 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림 하나가 여기 딱 있네요. 아마 이 그림 여러분들 뭔지 아실 거예요. 고려장이라는 거 아시죠? 참 이거 가슴 아픈 거죠. 너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 나이가 연로하시면은 고려장이라고 해서 산속에다가 이렇게 두고 오는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계속 그 조그만 돌인가요? 뭘 이렇게 놓고 계속 툭툭툭 올라오니까 아들이 그랬다 그러죠. 이거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다, 너 내려갈 때 혹시라도 길 잊어먹을까봐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참 부모님이 너무너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고려장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다 노후가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이런 고려장이라는 거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고려장이라는 게 결국 생겼던 건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수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수명. 이 기대수명이라는 건 우리가 평균 큰 사고나 이런 게 안 당했을 때 우리가 보통 몇 세 정도에 우리가 운명을 하냐, 죽냐 이거를 한 건데요. 2000년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대수명을 대략 만 84세 정도까지는 사시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건강수명이라는 거예요. 건강수명. 이 건강수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사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아프면서 사시면 참 이 연세 들어셔서 힘드시잖아요. 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그럼 건강하게 세 정도까지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 66세라 그래요. 아까 제가 기대수명이라는 게 84세라 그랬어요. 그죠? 건강수명을 66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빼기를 해봐요. 그럼 대략 빼기 하니까 18세 정도가 나오죠. 18세. 아주 건강하진 않게 좀 아프면서 지내는 게 18년 동안 세월을 그 정도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일본도 고령화 사회, 우리보다 더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 우리는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뭐 고령화 사회니, 뭐 고령 사회니, 초고령 사회니 이런 말 들어보셨는데요. 요번에 이걸 아예 그냥 확실하게 우리가 머리에 바꾸고 가자고요. 맨 처음에 첫 단계는 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첫 단계는 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기준을 나눌 때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면요. 평균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약 7에서 14%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고령이 된 거야. 그래서 화를 빼요. 그러면 고령 사회가 되죠. 이거는 약 14에서 20%, 전체 인구에서 14에서 20% 정도가 65세 이상이 될 때 우리는 그걸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있었죠? 고령 있었죠? 그럼 이제 뭐가 하나 남아요? 뭐가 하나 남을까요? 그쵸.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약 20% 이상일 때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빠르다 그러죠. 이거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늙어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 노후 준비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50에서 60대 사이에 이제 들어가요, 저도. 예, 50에서 60대. 좀 보기는 되게 젊어 보인다고 제가 항상 우기는데,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자연 나이는. 이 50에서 60대라는 인구층이 또 더군다나 제일 많습니다. 뭐, 베이비 부머들도 뭐 이 나이 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왜 심각하냐면요.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참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을 계속 부양을 해야 돼요. 계속. 더군다나 자식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독립이 잘 안 돼요. 요즘 워낙 일자리, 청년 일자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뭐 캥거루족이니 뭐.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독립을 안 하고 부모한테 의지해서 사는 캥거루족. 그러니까 위로도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요. 밑으로도 자식들을 보살피면서 부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슬픈 낀 세대입니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노후 준비가 과연 어떻게 돼 있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뭐 저도 지금 내고 있어요. 뭐 우리 국민연금 내고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 국민연금 뭐 이 연금 개혁안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과연 어느 정도 뭐 소득을 과연 대체해 주냐 어쩌냐 하는데 아주 좋은 기사가 하나 있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대충 필요한 소득의 몇 프로를 국민연금이 떼어주냐 했더니 약 27% 정도가 될 거다 이거예요. 퇴직연금이나 뭐 다른 연금이 뭐 공무원연금 이런 게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국민연금만 받으면은 대략 우리가 27%니까 그래요. 뭐 넉넉 잡고 30%라고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이란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에서 30만 원밖에 못 대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70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가 알아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감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책임감들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자식들 예를 들어서 결혼하거나 뭐 할 때 공부시키고 그런 다음에 전셋집이라도 내주려고 하고 몰라고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뭐 어떻게 되냐. 지금 정년 아시잖아요, 정년. 뭐 공무원 정년은 뭐 60세다. 그걸 뭐 65세로 늘리자. 요즘 말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은 지금 몇 세에서 거의 다 사실상 그 직장을 떠나냐를 봤더니 50세가 조금 넘어요. 뭐 명퇴로든 뭐로든 막 이렇게 해서 떠납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럼 그동안 뭐 자식 키우면서 뭐 학비 뭐 이런 거에 막 뭐 여기 사유율 우리나라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 좀 뭐 보태줘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그때부터는 돈이 없게 돼요.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제일 심해요. 노인 빈곤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년이 가장 가난하게 살게 되는 나라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결혼시킨 분들은 지금 통장에 얼마나 지금 있으신가요? 한 달에 얼마나 지금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시나요? 그리고 자식 결혼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분들은 어때요? 자식 결혼시키고 뭐 하고 하면은 돈 얼마나 남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로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죽으나 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냐면요. 어차피 이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금, 근로소득.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는 건 거의 끊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임금 피크제니 해가지고 좀 더 정년 연장에도 뭐예요, 결국. 임금 피크제라 그래서 돈을 줄이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임금은 꺾여요. 근로소득도 꺾이게 내려갑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러면 나이 들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요즘 뭐 워낙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아주 지금 블록체인 코인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코인. 코인. 그럼 코인 한번 해볼까요? 코인 어떻게 될까요? 뭐 요즘 참 가슴 아픈 기사들이 있어요. 코인 뭐 해가지고 안 그래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코인 사기 지금 장난 아니죠. 근데 특히나 코인 사기 당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실 겁니다.
노인분들이 어디에서 주로 생활을 하냐는 그 생활 반경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워낙은 종로 이쪽이 가장 워낙 많이 노인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왜냐면 거기 탑골공원부터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게 어디가 많이 노인분들이 모이냐 그랬더니 선능역 주변이래요. 선능역? 선정릉 때문인가? 그런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왜냐면 거기에 무슨 다단계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이 많대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그 코인이나 다단계 이런 걸로 돈 좀 벌어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많이 몰리신대요. 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팩트예요. 제가 지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노인분들이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수명은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 소득 대체율을 메워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데서 코인이나 이런 데 다단계 이런 데서 막 감미롭게 막 이거 하고 하면 우리 노인분들 그런 것도 특히나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혹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뉴스 기사에도 뭐 코인 사기니 이런 거 하면 노인분들 진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이 가상자산, 코인 이런 거는. 예, 이거는 지금 그림의 떡 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과연 그거 말고 부동산? 제가 이런 말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그런 건 행복한 고민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부동산 1억 가지고 부동산 가서 나 부동산 투자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럼 부동산에서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죄송한데 거기에 맞는 매물이 강남이나 이런 데 어디 집 한 채 조그만 거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냥 뭐 2, 30억 그냥 웃기게 넘어가요. 뭐 큰 것들은 뭐 지금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이젠 100억이 애들 껌값이에요. 큰 데들은 강남에.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현실적으로 1억도 큰 돈인데 1억으로도 부동산 투자? 그러면 어떠해요? 뭐 이상한 무슨 뭐 떴다방이니 무슨 뭐 기획부동산 이런 사기들? 뭐 리츠에 넣으면 된다. 뭐 리츠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리츠에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1억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우리 개인들 솔직히 1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몇 프로라 그래요? 8%가 뭐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죠. 1억 이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0% 이상이 다 1억 미만을 가지고 주식을 하세요. 개인들이. 거의 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것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경험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흔히 가끔 얘기해요. 정치와 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요. 여러분들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실 거예요. 트럼프도 몇 세입니까? 뭐 1900 뭐 몇 년생? 49년생인가 몇 년생이시죠?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뭐 일본의 수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시고 어때요? 뭐 젊으신 분입니까? 특히 세계 정상들 어때요? 대부분 다 나이가 많으시죠. 뭐 하다못해 50대, 예?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젊어서 40대지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50대, 60대, 70대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따져보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어때요? 1992년생인가 그래요? 92년생. 92년생이면 2024년이니까 뭐예요? 32. 우리나라 나이로 33. 근데 벌써 뭐 토트넘에서 이제 계약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1년 더 연장 옵션 옵션 연장 그것만 하고 안 한다 뭐 이런다. 왜냐? 이제 기량이 저하될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를 들어서 그런 운동선수들 중에 뭐 50대, 60대 물론 뭐 골프 선수 중에도 가끔 그런 선수 있지만 대부분은 피크가 젊었을 때 옵니다. 근데 정치하고 투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이가 갈수록 공부에 플러스 뭐가 붙는지 아세요? 경험이 붙습니다. 경험. 이 경험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투자에서. 그래서 점점 생각이 더 힘을 얻고요. 생각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합니다. 파워를 내요. 반장님, 저 그런 사람 못 믿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워렌 버핏입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이 자산을 이 사람이 어떻게 형성을 했느냐, 이게 그래프로 나온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워렌 버핏 여기 보면 뭐 그래프가 거의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러다가 여기 어때요? 여기서부터 생기네요? 좀씩. 자기 재산에. 이게 몇 세냐? 만 56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물론 돈을 좀씩 벌었어요. 많이 좀 벌었겠죠. 근데 자기 자산에 비해서 그때는 거의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다 56세부터 벌기 시작해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눈에 띄게 여기서부터 확 올라가죠. 이게 몇 세냐? 여기서부터가 만 66세부터입니다. 우린 아까 그랬잖아요. 60세 정년퇴직. 그래서 뭐 몇 년 연장 어쩐다. 워렌 버핏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1930년생이에요. 1930년생. 근데 1930년생인데 지금도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젊은 분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주식에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주식 한 방이야. 뭐 그래서 가상자산 한 방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시사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분들 뭐 코인 한 방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그렇게 번 분도 어쩌다 한 분 계시죠. 근데 그러다가 신용불량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의 젊은 분들을 취재한 시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피라미드에서도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있어. 다이아몬드 한 명. 근데 그런 걸 보고 막 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나머진 다 어떻게 돼요? 나머진 다 파산해요. 그거 하다가 뭐 집에 돈 끌고 와서 뭐하고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왜 이런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 부동산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억 집 사서 뭐 요즘 이렇게 올라갔다 했는데 근데 계속 오를까요? 왜냐면 저 아는 분이 월가에 계신 분이 있는데 맨하탄 그쪽 센트럴파크 있는데 거기 그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깜짝 놀라드. 거기 아파트 값보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강남 반포나 압구정 아파트 값이 더 비싸대요. 미국의 국방비가 1년에 약 1100조가 더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예산이 700에서 800조 뭐 욕입니다. 국방 예산이에요. 이건 국방 예산. 국방 예산이 얘네들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국방비에만 들어간 돈이 한 50% 정도 많아요. 40, 50% 정도. 그런데 그런 나라의 최고 핫한 지역 중에 그쪽의 집값보다 지금 우리나라 뭐 반포니 압구정 이런 데가 더 비싸요. 아파트. 그러면 왜요? 반포 뭐 아파트 뭐 지금 뭐 30억 40억 뭐 이렇게 한다며요. 그럼 왜요? 100억 200억 300억 400억 가겠네 몇 년 뒤에는.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거 아니야 계속.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오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드리냐면요.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요. 그게 이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뛰는 시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뛰는 시기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는 절벽 시기를 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우리의 현재 있는 돈의 규모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주식보다 더 확실한 노후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번 뜬금없는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빌 클린턴 아시죠? 예,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 성추문도 많았어요. 뭐 그래서 그 사건 일명 지퍼게이트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미국은 참 미국이라고.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대통령직 수행 못했을 텐데 미국은 대통령직 수행하고 이런 말 그때 많이 했어요. 어쨌거나. 근데 빌 클린턴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효자가 있다 그런대요. 자기 노후를 책임져주는 좋은 효자가. 그래서 그 아드님이 굉장히 뭐 성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 뭐 어떤 분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알만한 사람이야. 되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아드분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래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때 자기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져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퍼게이트니 이런 것도 다 넘어갈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미리 노후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냐. 이미 상당히 5060 세대 제일 많은 세대들은 지금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분들도 그래요. 그 직장인 언제 그냥 가상 자산으로 한 방 해야지. 예. 한 방 노리는 분들이 한 방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준비를 과연 얼마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 급한 마음만 갖고 이거 해야 돼. 착실히 경험을 쌓으면서 한 번 이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잖아요. 정치가도 나이가 들수록 경륜과 이런 게 쌓이면서 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아까 워렌 버핏 보여드렸죠? 얼마든지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흔히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투자를 한번 배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걸어 다니는 뭐 중소기업?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재미로. 왜냐? 진짜 이거는 누가 머리를 띄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글쎄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종목이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전 주식교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주식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왜? 종목 하나? 이것만 잘 잡히면요. 그 다음은 종목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2교시 여러분들 저 해봤는데 과연 여러분들 오늘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3교시 때는 또 여러분들한테 더 확 와닿는 내용을 갖고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떤 걸 과연 할 거냐 여러분들 생각을 뒤집는 걸 해볼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공부 꼭 하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